세종 19년 1437년 봄, 창덕궁 대조전의 처마 끝에서 제비들이 분주히 둥지를 틀던 그 해, 조선 왕실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세자빈 권씨의 산실에서 울려 퍼진 첫 울음소리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그 의미만큼은 실로 각별했습니다. 세자 향뒤의 문종의 정녀, 왕실의 정통 혈맥을 이어받은 공주였습니다. 아기는 경애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공경할 경에 은혜로울 해, 왕실의 덕을 공경하고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궁궐 안팎의 분위기는 결코 평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세자빈 권씨는 이미 여러 차례 유산을 겪었고 세자향은 연약한 체질로 신하들의 걱정을 사고 있었습니다. 경애 공주가 태어난 지 4년 뒤인 1441년 동생 홍의뒤에 단종가 태어났지만 그 해에 어머니 권씨가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남매는 일찍이 모성을 잃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문종실록과 세조실록의 기록을 살펴보면 경애 공주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효성이 지극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버지 세자향은 병약한 몸으로도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경애 공주는 그런 아버지의 서재에 자주 드나들며 글을 익혔습니다. 세종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공주는 왕실 여성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교양과 덕목을 완벽히 습득했습니다. 1450년 2월 17일 성군 세종대왕이 승하하고 아버지가 문종으로 즉위하면서 경애 공주의 삶에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14살의 나이로 그녀는 조선국 제5대 국왕의 정녀, 가장 고귀한 공주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창덕궁 곳곳에서는 공주마마 하는 공손한 문안 인사가 끊이지 않았고 궁녀들은 공주의 처소를 오가며 극진히 시중을 들었습니다. 왕실의 위엄과 영화가 온전히 그녀를 감싸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문종은 즉위 후 곧바로 딸의 혼처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실 정녀의 배필은 단순한 혼인이 아니라 왕실과 사대부 가문을 잇는 중요한 정치적 연대였습니다. 여러 후보 중에서 문종의 눈에 든 이는 청주정씨 가문의 정종이었습니다. 1429년생으로 공주보다 8살 위였던 정종은 명문가의 자제로 학문과 품성이 뛰어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정인지는 세종시대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한 지편전 학자이자 이조판서를 지낸 명망 높은 재상이었습니다. 1451년 가을 창덕궁에서는 성대한 가례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문종실록 문종 1년 9월 조의 기록에 따르면 공주와 정종의 혼례는 왕실의 격식에 따라 엄숙하고 화려하게 거행되었습니다. 붉은 치마와 황금빛 자수가 놓인 원삼을 입은 15살의 경애 공주는 화촉을 받들며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정종은 부마의 지위를 받아 봉조하로 책봉되었고 왕실로부터 넉넉한 토지와 노비, 저택을 하사받았습니다. 신혼의 나날은 달콤했습니다. 한양 북촌에 마련된 공주의 사전은 정갈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정종은 학문의 조예가 깊었을 뿐 아니라 공주를 향한 마음이 각별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왕실의 공주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여인임을 존중했고 공주 또한 남편의 학식과 인품을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시를 짓고 글을 논하며 아침 저녁으로 함께 산책하곤 했습니다. 이듬해인 1452년 초 경애 공주는 첫 임신 소식을 전했고 궁궐에서는 축하 사신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452년 5월 14일 즉위한 지 불과 2년 3개월 만에 문종이 병으로 승하했습니다. 향년 39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문종실록 마지막 기록은 왕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는 신하들과 왕실, 가족들의 비통함을 담담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애 공주는 임신한 몸으로 아버지의 빈전 앞에 엎드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그녀의 든든한 보호자였고 동생 단종에게는 자애로운 아버지였습니다. 문종의 뒤를 이어 보위에 오른 것은 겨우 12살의 어린 동생 단종이었습니다.
단종실록 즉위년 5월 조에는 어린 왕이 곡성을 삼키며 황급히 즉위식을 치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혜공주는 비통함 속에서도 동생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2살 어린아이가 이 광대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궁궐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권력의 암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조의 형 문종이 일찍 승하하면서 조정에는 권력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 등 원로 대신들이 어린 단종을 보필했지만 왕실의 어른이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수양대군의 존재감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경혜공주는 그것을 예리하게 감지했습니다. 숙부 수양대군이 궁궐을 드나들 때마다 풍기는 살기 어린 분위기, 신하들의 불안한 눈빛, 밤마다 들려오는 군마의 발굽 소리들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1452년 가을 경혜공주는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출산의 기쁨도 잠시, 왕실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감은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정종은 단종의 매부로서 자연스럽게 어린 왕을 보필하는 위치에 있었고 황보인, 김종서 등 고명 대신들과도 긴밀히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남편과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동생을 지켜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책무입니다. 1453년 여름 한양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장마철 습한 날씨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조정 안팎의 살벌한 분위기가 사람들을 짓눌렀습니다. 경혜공주의 사저에도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정종은 밤낮으로 궁궐과 대신들의 사저를 오가며 분주했고 공주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불길한 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10일 마침내 그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계유정난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무력으로 궁궐을 장악하고 김종서, 황보인 등 고명 대신들을 무참히 살해한 것입니다. 단종실록 단종 1년 10월 10일 조의 기록은 그날의 참상을 생생히 전합니다. 이날 밤 수양대군이 군사를 일으켜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 등을 모두 죽이니 피가 대궐 섬도를 적셨다. 경혜공주는 그날 밤 궁궐에서 들려오는 칼부림 소리와 비명을 들었습니다. 아니,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온 한양이 피와 공포로 뒤덮였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숙부 수양대군이 역적들을 제거했다며 권력을 장악했다는 것, 그리고 남편 정종도 연루되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주는 즉시 궁궐로 달려갔습니다. 임금의 친누이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누이로서 동생을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창덕궁은 이미 수양대군의 군사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어린 단종은 침전에 유폐되다시피 한 상태였습니다. 공주가 간신히 동생을 만났을 때 13살의 어린 왕은 창백한 얼굴로 떨고 있었습니다. 누님. 단종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경혜공주는 눈물을 참으며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무어라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없었습니다. 왕실의 공주로 태어나 최고의 영화를 누리던 그들. 남매에게 이제 닥쳐올 운명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정난 이후 조정은 완전히 수양대군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정종을 비롯해 단종을 지키려던 신하들은 차례로 관직을 박탈당하고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단종실록과 세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정종은 1453년 10월 이후 모든 직첩을 삭탈당하고 부마의 지위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경혜공주는 하루아침에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하는 남편을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1454년 봄 공주의 사전은 쓸쓸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왕실과 조정의 사신들이 드나들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역적의 매부로 낙인 찍힌 정종과 연관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공주는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남편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꽃이 피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겨울보다 더 차가운 절망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공주마마. 정종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마마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아닙니다. 공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동생 전하를 지키지 못한다면 누가 지킨단 말입니까?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왕실의 공주로 태어나 누렸던 영화가 이제 저주가 되어 돌아왔지만 그녀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비록 앞으로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가족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는 것,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한양의 하늘을 물들이는 모습이 마치 앞으로 흘러질 피를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경혜공주의 운명은 이제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태양 아래 가장 고귀한 혈통으로 태어난 그녀는 이제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실 여인의 길을 걷게 될 것이었습니다. 1455년 윤유월 11일 조선 왕조에 또 하나의 비극이 기록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이 마침내 조카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선임받아 제7대 왕 세조로 즉위한 것입니다. 세조실록 즉위년 조에는 이날의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여러 차례 사양했으나 백관들이 거듭 청하니 마지못해 왕위에 올랐다는 형식적인 문구 뒤에는 차마 글로 담을 수 없는 폭력과 협박이 숨어 있었습니다. 경혜공주는 창덕궁 한 구석 편전에서 그 광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15살의 어린 동생이 골룡포를 벗고 그 자리에 숙부가 앉는 모습을 말입니다. 단종은 상왕으로 물러나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공주는 동생을 따라 경복궁까지 동행했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며 단종은 누나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누님, 저를 잊지 마십시오. 어린 상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전하. 공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목을 막았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것이 친동생과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세조는 즉위 후 곧바로 단종을 따르던 신하들을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등 사육신으로 불리게 될 충신들이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 발각되어 1456년 6월 끔찍한 고문 끝에 처형당했습니다. 세조실록 세조 2년 6월 조의 기록은 그들이 받은 혹독한 형벌을 상세히 적고 있습니다. 국문할 때 사지를 찢고 뼈를 부러뜨렸으나 끝내 불복하지 않았다는 대목은 그들의 충절과 함께 시대의 잔혹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 사건으로 단종은 상왕의 지위마저 박탈당하고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유배되었습니다. 1457년 6월 경혜공주는 동생이 한양을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몰래 창의문 밖까지 나가 마지막 모습이라도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조의 군사들이 엄중히 경비를 서고 있어 가까이 다가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먼 발치에서 바라본 술의 행렬 속 어딘가에 동생이 타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그의 10월 참혹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종이 영월에서 사약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겨우 17살의 나이였습니다. 세조실록은 이를 간략히 기록했지만 야사와 연려실 기술 등의 문헌은 단종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비통해하며 누나를 찾았다고 전합니다. 경혜공주는 그 소식을 듣고 사흘 밤낮을 울다가 기절했고 몇 날 며칠을 알아누워야 했습니다. 동생의 죽음은 경혜공주에게 세상의 종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길 틈도 없이 더 큰 재앙이 그녀의 가족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편 정종이 바로 그 표적이었습니다. 1456년 사육신 사건 이후 정종은 이미 조정의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단종의 매부이자 고명 대신들과 가까웠던 그는 세조에게 있어 항상 불안 요소였습니다. 정종은 사육신 사건 이후 더욱 조심스럽게 처신했지만 세조의 의심은 날로 깊어갔습니다. 세조실록 세조 7년 1461년 조의 기록을 보면 정종이 단종 보기를 도모한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고변이 들어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1461년 가을 어느 날 새벽 경혜공주의 사저에 갑자기 의금부 관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부마 정종을 체포하라는 세조의 명이었습니다. 잠자리에서 급히 일어난 정종은 담담한 표정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공주가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관리들은 냉정하게 그를 끌고 갔습니다. 마마, 부디 아이들을 잘 보살피시옵소서. 정종이 끌려가며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의금부에서의 국문은 가혹했습니다. 세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정종은 단종 보기를 모의했다는 혐의로 신문을 받았지만 이는 명백한 조작이었습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고 다만 그가 단종의 매부라는 사실, 그리고 세조에게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죄목이 되었습니다. 고문 과정에서 정종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1461년 10월 21일 정종에게 능지처참, 즉 거열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가장 잔혹한 극형으로 죄인의 사지를 소와 말에 묶어 찢어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세조실록은 정종을 시장 바닥에서 능지처참에 처하고 그 가족들은 노비로 만들라고 명쾌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이 집행되기 전날 밤 경혜공주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남편을 만나려 했습니다. 왕실의 공주라는 신분으로 세조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주상 전하,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종은 무고합니다. 저의 이 목숨을 거두시더라도 남편만은 살려주시옵소서. 하지만 세조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역적의 죄는 용서할 수 없다. 공주는 물러가라. 그날 밤 공주는 의금부 밖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차디찬 가을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의금부 관리가 나와 전했습니다. 부마께서 공주마마께 전하라 하셨습니다. 부디 몸 건강히 지내시고 아이들을 잘 기르시오. 이 몸은 떳떳하니 한스러울 것 없소라고 하셨습니다. 1461년 10월 22일 아침 서울 저작거리. 정종의 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경혜공주는 멀리서라도 남편의 마지막을 지켜보려 했지만 궁녀들이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그날 한양 장안에는 비명과 핏빛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 형 집행 당시 하늘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천둥이 쳤다고 전해집니다. 남편의 죽음과 함께 경혜공주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세조는 정종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공주와 그녀의 자녀들을 노비 신분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세조실록 세조 7년 10월 조에는 정종의 처자를 관노비로 삼으라는 명령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 왕실의 정려가 노비로 전락한 전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공주는 자신이 살던 저택에서 쫓겨났습니다. 넓은 사대부 저택은 몰수되었고 그녀와 어린 자녀들은 한양 변두리 누추한 초가집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예전에 그녀를 섬기던 궁녀들과 하인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친척들마저 연루될까 두려워 발길을 끊었습니다. 왕실의 공주에서 천민 노비로 그 추락은 한순간이었습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자녀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장남 정미수를 비롯한 아이들 역시 노비로 등록되었고 이는 그들의 자손 대대로 이어질 신분이었습니다. 경혜공주는 밤마다 아이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도 비참했지만 죄 없는 아이들이 평생 천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공주는 직접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왕실에서 자라며 한 번도 바느질이나 빨래를 해본 적 없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손수밥을 짓고 물을 길어야 했습니다.
연려실 기술의 기록에 따르면 경혜공주는 생계를 위해 술을 빚어 팔았다고 합니다. 귀한 몸으로 자란 공주가 막걸리를 담가 시장에 내다 파는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1462년 봄 공주는 또 다른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반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훗날 정승의 반열에 오를 정미수였습니다. 하지만 출생 당시 그는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출생 신고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관청의 장부에는 역적 정종의 사후 소생, 노비로만 기록되었습니다. 공주는 젖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몸으로 아기를 돌봐야 했습니다. 영양실조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그녀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한때 궁궐의 최고급 음식을 먹으며 자랐던 공주가 이제는 끼니조차 거르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일 것을 구하기 위해 그녀는 품팔이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한양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녀가 왕실의 공주였다는 사실을 알아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정말 경혜공주마 맛이라는데. 아이고 어찌 저런 지경까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점차 그녀를 잊어갔습니다. 왕실도 조정도 세상 모두가 그녀의 존재를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1463년 겨울 한양에 혹독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공주의 초가집은 바람막이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고 아이들은 추위에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공주는 자신의 옷을 벗어 아이들을 감싸주고 밤새 아이들을 안고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막내 정미수가 열병을 앓았습니다. 약을 구할 돈이 없던 공주는 밤새 아이를 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아이만은 살려주소서.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죄 없는 아이들까지 이리 고통받아야 합니까? 다행히 아이는 며칠 앓다가 회복되었지만 공주의 마음에는 깊은 절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자식들은 평생 노비로 살아갈 것이고 그 자손들 역시 대대로 천민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문종과 동생 단종의 피를 이어받은 왕실의 정통 혈손들이 말입니다. 밤마다 공주는 남편 정종의 영정 앞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2년이 지났지만 그리움과 슬픔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하필 자신이 왕실에 태어났는가? 왜 이런 시대에 살아야 하는가? 하지만 그녀에게는 원망할 시간조차 사치였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그녀의 현실이었습니다. 1465년 어느 날 공주는 우연히 거리에서 세조의 행차를 목격했습니다. 화려한 가마 속의 숙부는 여전히 위풍당당했고 백성들은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공주는 허름한 옷을 입고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자신도 저런 행차의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이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수도 원망도 이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식들을 살리는 것, 그것만이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경혜공주의 유배 없는 유배 생활은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 권력의 칼날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어머니로서의 의지만은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도 한 가닥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억울함이 풀릴 날이 올 것이라는, 자식들이 떳떳하게 살아갈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 말입니다. 1466년 봄 한양 북촌 변두리의 낡은 초가집. 경혜공주는 새벽부터 부뚜막 앞에 앉아 막걸리를 빚고 있었습니다. 왕실의 공주로 태어나 손끝 하나 다쳐본 적 없던 그녀의 손은 이제 굳은 살로 가득했고 거친 일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쌀을 씻고 누룩을 버무리고 독에 담아 발효시키는 일. 이것이 이제 그녀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의 기록에 따르면 경혜공주가 빚은 술은 맛이 좋기로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궁중에서 배운 정교한 술 빚는 법이 천민의 삶에서 유일한 재능이 된 것입니다. 공주는 매일 새벽 일어나 술을 빚고 해가 뜨면 아들 정미술을 등에 업고 장터로 나가 술을 팔았습니다. 술 사시오, 막걸리 한 사발에 다푼이요. 처음에는 입 밖으로 내기조차 힘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왕실의 공주가 어찌 장터에서 물건을 팔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배고픈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그 어떤 자존심보다 강했습니다. 공주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장사를 했습니다. 때로는 손님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저 여인이 정말 경의 공주라던데. 아이고 세상에 저런 일이. 역적의 철하지만 한때는 왕실 마마였는데. 그럴 때마다 공주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정의 시선도 멸시의 눈빛도 이제는 모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오직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1467년 여름 한양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세조실록 세조 13년 조에는 한성부에 역병이 크게 돌아 백성들이 많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생 상태가 열악한 빈민초는 특히 심각했습니다. 공주의 이웃들도 하나둘 병으로 쓰러져 갔고 마침내 그녀의 막내딸도 열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공주는 필사적으로 약을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약값은 터무니없이 비쌌고 그녀의 손에 쥐어진 푼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귀중품, 혼인할 때 받았던 은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 정종이 혼례 때 선물한 것으로 그녀가 간직한 유일한 추억의 물건이었습니다. 이것을 받아주시겠습니까? 공주는 약방 주인에게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내밀었습니다. 약방 주인은 비녀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건은 좋소만. 혹시 당신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공주의 정체를 눈치챈 것입니다. 부디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공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약방 주인은 한숨을 쉬며 약재를 내주었습니다. 가져가시오. 아이가 빨리 나아야 할 텐데. 그의 눈에도 연민의 빛이 어렸습니다. 다행히 딸은 일주일 만에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주의 마지막 유품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남편의 추억을 간직할 물건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공주는 아이들이 잠든 후 홀로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깰까 두려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468년 가을 세조가 승하했습니다. 세조실록 마지막 기록은 임금이 수강궁에서 승하하니 향년 52세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경의 공주는 그 소식을 들었지만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숙부였고 동생과 남편을 죽인 원수였지만 이제는 그저 멀고 먼 궁궐의 일일 뿐이었습니다. 복수를 꿈꿀 여력조차 없는 삶이었습니다. 세조의 뒤를 이어 예종이 즉위했지만 재위 1년 만에 승하하고 1469년 성종이 보위에 올랐습니다. 성종실록 즉위년 조에는 13살의 어린 성종이 즉위하는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왕의 즉위는 혹시 모를 사면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지만 공주의 신부는 여전히 노비였습니다. 1470년 초 공주의 장남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0살이 채 되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만성적인 영양실조와 열악한 생활 환경이 어린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공주는 아들의 죽음을 안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를 수 없었습니다. 노비의 신분으로는 묘지를 쓸 땅도 없었고 장례 비용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공주는 아들의 차가운 이마에 이마를 대고 되뇌었습니다. 어미가 무능해서, 어미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결국 아들은 한양 성박 공동묘지에 초라하게 묻혔습니다. 왕실의 적손이 무덤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고 천민의 공동묘지에 묻힌 것입니다.
공주는 아들의 무덤 앞에서 며칠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음식도 거부하고 물도 마시지 않은 채 그저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마 이러시다가 마마께서 쓰러지십니다. 이웃 여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 말에 공주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정미수를 비롯한 다른 아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아이들 먹일 것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1471년 여름 공주는 또 다른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관청에서 노비 징발령이 내려온 것입니다. 성종실록 성종 2년조를 보면 당시 궁궐 공사와 성곽 보수를 위해 관노비들을 동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경혜공주도 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관노비 정종의 처는 내일부터 궁궐 공사에 나오라. 관청 관리가 냉정하게 통보했습니다. 공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궁궐에 이제는 노비로서 노역하러 가야 한다니. 그보다 더 큰 치욕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음 날 새벽 공주는 다른 노비들과 함께 창덕궁으로 향했습니다. 한때 공주로서 가마를 타고 드나들던 그 정문을 이제는 천민의 신분으로 걸어서 들어가야 했습니다. 궁궐 경비를 서던 내시들 중 일부는 그녀를 알아보고 놀란 눈빛을 보냈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공사장에서 공주는 돌을 나르고 흙을 지게로 날라야 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중노동이었습니다. 약한 체력에 손은 곧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났습니다. 다른 노비들도 힘들어했지만 감독관은 가차없이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빨리 움직여. 어느 날 공주가 너무 지쳐 잠시 쉬고 있을 때 감독관의 채찍이 그녀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공주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한 늙은 궁녀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니, 이분이. 늙은 궁녀는 공주를 알아보았습니다. 한때 공주를 섬기던 궁녀였습니다. 감히 어찌 공주마마를. 무슨 공주? 감독관이 비웃었습니다. 이 여자는 역적의 처로 관노비일 뿐이야. 공주고 뭐고 없어. 늙은 궁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공주를 부축했습니다. 마마, 마마. 그녀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공주는 그날 저녁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아이들에게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정미수가 어머니의 상처투성이 손을 보고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손이 이렇게. 괜찮다. 공주는 억지로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하지만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공주는 다시 혼자 울었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평생 노비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가장 견딜 수 없었습니다. 1472년 봄 공주는 관청에서 또 다른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미수가 이제 10살이 되었으니 노비 명부에 정식으로 등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르면 노비의 자식은 출생과 동시에 노비가 되지만 정식 노역은 10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됩니다. 공주는 관청 관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아이는 문종대왕의 손자입니다. 어찌 노비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역적의 자식은 대대로 노비다. 관리는 냉정했습니다. 이것이 법이다. 공주는 관청 마당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제발입니다. 제 목숨을 거두시더라도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정미수는 정식으로 관노비 명부에 등재되었고 이는 그가 평생, 아니 그의 자손 대대로 천민으로 살아가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날 밤 공주는 어린 정미수를 안고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미가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구나. 정미수는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가 계시면 저는 행복해요. 10살 어린아이의 위로가 공주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자신이 처한 운명의 무게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왕실의 적손으로 태어나 본래라면 귀한 대접을 받으며 자랐어야 할 아이가 이제는 평생 노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473년 초 공주는 36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외모는 이미 50대 노파와 다름없었습니다. 굶주림과 과로, 끊임없는 슬픔이 그녀를 늙게 만들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한때 궁궐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칭송받던 공주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공주는 남편 정종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촛불을 켰습니다. 변변한 제수도 차리지 못한 초라한 상이었지만 그녀의 마음만은 간절했습니다. 여보. 공주는 영정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하나요? 아이들을 이대로 노비로 살게 해야 하나요? 당신이 계셨다면 무엇라 말씀하셨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촛불만이 흔들리며 방 안을 어둡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그날 밤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것을. 비록 방법은 알 수 없었지만 자식들을 이 지옥에서 구해내야 한다는 절박한 의지가 그녀의 마음에 불타올랐습니다. 공주에서 노비로의 추락, 그 밑바닥에서 경혜공주는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어머니로서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미래였습니다. 1473년 봄 경혜공주는 한양 성박 삼각산 기슭에 있는 작은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봉은사의 말사로 비구니들이 수행하는 곳이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의 기록에 따르면 공주는 이곳을 찾기 전 여러 날 밤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출가란 속세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아이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 어머니로서의 일상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주에게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비로 전락한 지 12년 그녀는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관청에 탄원서를 올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왕실 친척들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지만 모두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정인지의 제자들을 찾아가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들조차 연루될까 두려워 문전박대했습니다. 세조의 공포 정치가 남긴 상흔은 그만큼 깊었습니다. 암자의 주지 스님은 초로의 비군이었습니다. 법명은 묘정, 한때 양반가의 규수였으나 남편을 잃고 출가한 이였습니다. 공주가 암자 마당에 무릎을 꿇자 묘정 스님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구하러 오셨습니까? 스님. 공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게 출가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머리를 깎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묘정 스님은 공주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누추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깊음만큼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스님은 이미 소문으로 그녀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출가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세속의 모든 인연을 끊어야 하고 가족과도 헤어져야 합니다. 그대는 어린 자식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녕 그들을 두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스님. 제가 속세에 남아있는 한 아이들은 영원히 노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오나 제가 출가하여 부처님께 귀의하고 지극한 기도를 올린다면 혹시 하늘이 감동하여 아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 합니다. 묘정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하나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출가는 속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부처의 가르침에 귀의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하겠습니다. 공주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 몸이 부처님 앞에 한 점 티끌이 되어 오직 남편의 명복과 자식들의 구원만을 빌겠습니다. 출가를 결심한 후 공주는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공주는 정미수를 비롯한 아이들을 앞에 앉혔습니다. 11살의 정미수는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불안해했습니다. 얘들아. 공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너희를 떠나야 할 것 같구나. 어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정미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산속 암자로 들어가 비구니가 되려 한다. 머리를 깎고 부처님께 귀의하여 너희 아버지의 영혼을 위로하고 너희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미수가 어머니의 치마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저희는 어머니 없이 어떻게 살아요? 공주는 아들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이것이 너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란다. 어머니가 출가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언젠가는 하늘이 감동하여 너희를 노비 신분에서 구해줄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 미수야. 공주는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너는 비록 지금은 노비지만 문종대왕의 손자이고 정승정인지의 손자다. 너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머니는 멀리서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너는 학문을 게을리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알겠느냐? 정미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어머니의 결심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473년 4월 8일 석가탄신일. 경혜공주는 삼각산 기슭 암자에서 정식으로 출가식을 올렸습니다. 성종실록에는 이 사건이 직접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찰의 기록과 연려실 기술에는 그날의 정황이 전해집니다. 새벽 예불 후 묘정 스님이 직접 공주의 머리를 깎았습니다. 한 가닥 한 가닥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보며 공주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를 자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공주로서의 정체성, 한 여인으로서의 삶, 어머니로서의 일상, 그 모든 것과의 이별이었습니다. 마지막 머리카락이 떨어지고 공주는 법명 해신을 받았습니다. 은혜로운 믿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그대는 해신입니다. 묘정 스님이 말했습니다. 경혜공주도 정종의 아내도 아닙니다. 오직 부처님의 제자일 뿐입니다. 속세의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네, 스님. 해신, 아니 경혜공주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을 향한 그리움이 타올랐습니다. 출가 후 공주의 삶은 극도로 엄격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하루 2끼의 공양만을 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모두 독경과 기도, 명상에 할애했습니다. 법화경, 금강경, 화엄경을 외우며 밤낮 없이 절을 했습니다. 1000배, 2000배, 3000배. 무릎이 까지고 이마에서 피가 나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제발 제 아이들을 구원해 주소서. 이 죄 많은 어미는 어찌 되어도 쫓아오니 저 아이들만은 노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암자의 다른 비구니들은 해신 스님의 수행이 너무 가혹하다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묘정 스님은 말렸습니다. 저분은 지금 자신의 방식으로 속죄하고 계십니다. 막지 마십시오. 1474년 여름 공주는 비밀리에 정미수를 만났습니다. 암자 근처 숲속에서였습니다. 1년 만에 본 아들은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옷은 더욱 남루해졌고 얼굴은 여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미수는 비군이 차림의 어머니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수야. 공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없는데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공주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잘했다. 너는 반드시 학문을 이루어야 한다. 비록 지금은 노비지만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다. 그때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은 만남 후 모자는 다시 헤어져야 했습니다. 공주는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결심을 다졌습니다. 반드시 아들을 구원하겠다고. 1475년 가을 한양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종이 친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성종실록 성종 6년조를 보면 성종은 즉위 후 대비의 수렴청정을 받다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직접 정사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왕은 개혁적이었고 세조시대의 억울한 일들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공주는 이 소식을 듣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암자에서 묘정 스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스님, 제가 상소문을 한 통 쓰려 합니다. 성종 전하께 올리는 글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남편 정종의 억울함과 아들 정미수의 신분 회복을 청하는 글입니다.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묘정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출가한 몸으로 속세의 일에 관여하는 것은 계율에 어긋납니다. 그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미 각오했습니다. 공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공주는 며칠 밤을 새우며 상소문을 작성했습니다. 비구니가 된 후에도 그녀는 글씨를 잊지 않았습니다. 촛불 아래서 붓을 들고 지난 세월의 억울함과 아들을 향한 간절함을 글로 풀어냈습니다. 소첩은 본래 문종대왕의 딸 경혜공주로 부마 정종과 혼인하여 자식을 두었사옵니다. 그러나 정종이 무고한 영모죄로 죽임을 당하고 소첩과 자식들은 노비로 전락하였습니다. 정종은 결코 역적이 아니었으며 단지 어린 단종을 보필하려 했을 뿐입니다. 상소문은 계속되었습니다. 공주는 남편의 무고함, 자신의 처지,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 정미수의 상황을 애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소첩의 아들 정미수는 비록 노비의 몸이오나 문종대왕의 손자이옵니다. 부디 전하께서는 천운을 베푸시어 이 아이만은 노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소첩은 이미 출가하여 속세를 떠난 몸이오니 다만 이 한 가지 소원만 이루어진다면 여한이 없겠사옵니다. 상소문을 완성한 공주는 묘정 스님을 통해 은밀히 궁궐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1000배씩 절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성종 전하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제 아들을 구해 주소서. 1476년 봄 마침내 소식이 왔습니다. 성종이 공주의 상소를 읽고 깊이 감동했다는 것입니다. 성종실록 성종 7년 3월 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경혜공주의 아들 정미수를 노비에서 해방하여 양인으로 삼으라. 정종의 일은 선왕 때의 일이라 다시 논할 수 없으나 그 자식까지 노비로 삼는 것은 지나치다. 더욱이 정미수는 문종대왕의 외손이니 마땅히 신분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 소식이 암자에 전해졌을 때 공주는 부처님 앞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3년간의 간절한 기도가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묘정 스님도 눈물을 흘리며 공주를 축하했습니다. 해신 스님, 그대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켰습니다. 공주는 즉시 정미수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들은 기쁨과 놀라움으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14살의 정미수는 마침내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 양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관직에 나아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날 밤 공주는 남편 정종의 영혼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들으셨습니까? 우리 아들이 노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아이는 당신의 아들로 정인지 대감의 손자로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디 편히 잠드소서. 하지만 공주 자신의 신분은 여전히 노비였습니다. 성종의 특명으로 아들만 신분이 회복되었을 뿐 공주 본인은 여전히 관노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들만 구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공주는 그 후로도 암자에서 수행을 계속했습니다. 아들의 신분 회복이라는 목표를 이루었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려 했습니다. 매일 경전을 읽고 참선하고 기도했습니다. 속세의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평안한 마음으로 날들을 보냈습니다. 1477년 어느 날 정미수가 암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학문에 정진하려 합니다.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반드시 급제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겠습니다. 공주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잘 결심했다. 어머니는 여기서 너를 위해 기도하마. 너는 바르게 살고 학문을 게을리하지 말거라. 모자는 포옹했습니다. 이제 공주는 마음 편히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미래가 열렸고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비구니 해신, 아니 경혜공주의 헌신적인 모성애는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1477년 가을, 삼각산 기슭의 암자는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경혜공주, 아니 비구니 해신은 마당 한 구석에 앉아 고요히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들 정미수의 신분이 회복된 후 그녀의 마음에는 처음으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과로 그리고 끊임없는 정신적 고통이 그녀의 건강을 갉아먹었습니다. 기침이 잦아졌고 밤이면 식은땀에 젖어 깨어나곤 했습니다. 묘정 스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해신 스님,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입니다. 의원을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스님. 공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몸이 얼마나 더 가든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아들이 자유를 얻었으니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1478년 초 정미수는 어머니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16살이 된 그는 이미 청년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학문 진척을 보고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 사서삼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맹자의 가르침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어떤 사람에게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이 구절이 바로 저와 어머니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공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다, 미수야. 우리가 겪은 고난은 모두 하늘이 우리를 시험한 것이란다. 이제 너는 그 시험을 이겨내고 있구나.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정미수는 어머니의 수척한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출가하여 기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노비로 살았을 것입니다. 공주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수야, 어머니가 한 가지 당부할 것이 있다. 너는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하게 되거든 반드시 백성을 위해 일해라. 너의 할아버지 문종대왕께서도 증조할아버지 세종대왕께서도 항상 백성을 먼저 생각하셨단다. 너도 그 피를 이어받았으니 백성을 위한 관리가 되어라.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정미수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1478년 여름 성종실록 성종 9년 조에는 흥미로운 기록이 나타납니다. 정종의 아들 정미수가 학문에 정진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비록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렸으나 그 아들의 재능을 묻어서는 안 된다는 신하들의 건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종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정미수에게 학문을 계속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이 소식이 암자에 전해지자 공주는 부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아들에게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자비이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1478년 가을, 공주는 심한 열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묘정 스님이 약을 다려주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공주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스님. 공주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제게 정미수를 한 번만 더 보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고 싶습니다. 묘정 스님은 급히 사람을 보내 정미수를 불렀습니다. 정미수는 소식을 듣고 밤낮으로 달려와 어머니의 병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미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수야. 왔구나. 공주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너를 떠나야 할 것 같구나.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괜찮아지실 겁니다. 제가 좋은 약을 구해올게요. 아니다, 미수야. 공주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충분히 살았다. 너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으니 이제는 여한이 없다. 공주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계속 말했습니다. 미수야,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너는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너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 올바른 관리가 되어라. 약속하겠느냐? 네, 어머니. 정미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너의 아버지 영전에 어머니가 끝까지 그분을 잊지 않았다고 전해다오. 저승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네, 어머니. 꼭 전하겠습니다. 공주는 아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사랑과 자부심 그리고 안도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미수야, 너를 낳아서 정말 행복했다. 1478년 10월 15일 새벽 경의 공주는 삼각산 기슭 암자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41세였습니다. 연려실 기술은 이를 간략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의 공주가 비구니가 된 지 5년 만에 암자에서 입적하였다. 임종시의 얼굴에 평화로운 빛이 있었다고 한다. 정미수는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며칠 밤낮을 울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암자 뒤편 언덕에 간소하게 모셨습니다. 왕실의 공주였지만 비구니로 입적했기에 화려한 장례는 치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미수는 정성을 다해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고 묘비에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비구니 해신 지묘 마이너스 본래 문종대왕의 딸 경혜공주 자식을 위해 출가하여 끝내 소원을 이루다. 어머니를 여인 정미수는 더욱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였습니다. 성종실록 성종 11년 1480년조를 보면 정미수가 진사시에 합격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18살의 나이에 이룬 쾌거였습니다. 성종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경혜공주의 아들이 장하도다. 그 어머니의 정성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지만 정미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공부에 매진하여 1483년 21세의 나이로 문과 급제에 성공했습니다. 성종실록 성종 14년 9월 조에는 정미수가 을과로 급제하였다.
신하들이 모두 축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미수는 관직에 나아가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백성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는 청렴 결백한 관리로 소문났으며 백성들의 어려움을 항상 먼저 생각했습니다. 지방관으로 나갔을 때는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억울한 송사를 공정하게 처리하여 명성을 얻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506년 조선에 또 한 번의 정치적 격변이 일어났습니다. 중종 반정입니다. 연산군의 폭정에 신하들이 반기를 들어 왕을 폐위하고 중종을 옹립한 사건이었습니다. 중종실록 중종 원년조의 기록을 보면 정미수는 이 거사에 참여하여 공을 세웠습니다. 정미수가 반정에 참여하여 큰 공을 세웠다. 정사공신 3등에 책록한다. 이때 정미수의 나이는 44세였습니다. 한때 노비였던 그가 이제 나라를 바로잡는 공신의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극적인 반전이었습니까? 만약 어머니 경혜공주가 이 광경을 보았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중종은 정미수의 충성과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그를 요직에 등용했습니다. 정미수는 이조 참판, 형조 판서 등을 거쳐 마침내 1520년대에는 우의정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중종실록 중종 18년 1523년조를 보면 정미수를 우의정으로 삼는다. 정미수는 청렴하고 근신하여 조야의 신망이 두텁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승의 자리에 오른 정미수는 어머니의 영전에 먼저 고했습니다. 그는 삼각산 기슭 어머니의 묘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불초한 아들이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제 아들은 정승의 자리에 올랐사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의 명예도 되찾았습니다. 부디 어머니께서는 편히 잠드소서. 정미수는 어머니의 묘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평생 어머니의 희생을 잊지 않았고 어머니가 보여준 강인함과 모성애를 본받아 살았습니다. 정미수는 정승으로서도 훌륭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중종실록 곳곳에 등장하며 국정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그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어머니와 자신이 겪은 억울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1530년대 초 정미수는 중종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정종의 명예를 회복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중종실록 중종 28년 1533년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우의정 정미수가 아뢰기를 신의 아버지 정종은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죽었사옵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경의 충성과 효심을 가상히 여긴다. 정종의 일은 다시 조사하여 바로잡도록 하라. 마침내 1534년 정종은 역적의 누명을 벗고 부마로서의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사후 70여 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정미수는 아버지의 신원이 회복되자 정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묘를 정비했습니다. 정미수는 만년의 회고록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비록 그 원본은 전하지 않지만 연려실 기술과 청주정시 족보에 그 일부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나는 노비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어머니의 희생으로 자유를 얻었다. 어머니는 왕실의 공주로 태어나 최고의 영화를 누렸으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비구니가 되셨다. 어머니의 그 사랑과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나는 평생 어머니의 은혜를 갚기 위해 살았고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백성을 위해 일했다. 이것이 어머니께 대한 나의 작은 보답이다. 정미수는 1540년대 중반 80세가 넘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청렴한 정승으로 효자로 충신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의 자손들은 대대로 번창하여 청주정시 가문의 중시조가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가문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전해졌습니다. 경혜공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의 희생과 사랑은 아들을 통해 결실을 맺었고
그 결실은 다시 후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공주였지만 동시에 가장 위대한 어머니이기도 했던 경혜공주.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식을 구했으며 그 자식은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혜공주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이유는 단지 그녀가 왕실의 공주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가 보여준 불굴의 의지, 자식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 정신 때문입니다. 삼각산 기슭 어디쯤 경혜공주의 묘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비록 지금은 그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지만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험난해도 사랑하는 이를 위한 희생과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경혜공주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녀의 삶은 비극이었지만 그 결말은 희망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했지만 결국 그 낮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꽃피운 여인. 경혜공주의 이야기는 그렇게 역사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